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황순찬입니다. 오늘은 HIV 감염인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뜻은 삶과 암이 합쳐져서 삶암, 그런 뜻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제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의지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그 다음에 자기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마지막으로 관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성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쾌락과 고통이라는 기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성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거고 자신의 어떤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신은 끊임없이 타인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에너지로서 동력이고 이기성과 정신은 지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유혹은 이성과 정신을 수단화시키고 이기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나만 위한 삶 또는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야. 그래서 비현실, 꿈, 죽음으로 자신을 침잠시키고 회피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인간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한 부분이고 자연의 원리인 통합성, 통일성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즐거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 나가야 되고 선과 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자신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면 어느 한쪽으로 전도되는데 나약한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을 적극적으로 나는 선만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반대급부로 오히려 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두움, 죽음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식별하고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인생을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고통이 존재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고통이 그 세상에 있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또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은 상실, 이별, 만남의 부재, 관계가 왜소해질 때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차별, 위계화, 서열화, 공간의 구획화, 일종의 배제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의 규칙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성과 고유성이 사라지고 획일화, 규격화만 존재하게 될 때 고통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슬픔과 고통, 아픔마저도 우리가 통합시켜 나가고 통일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활동성과 자유를 가집니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고통은 현실을 더 극명하게 보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역경을 넘어서 다시 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에 무너지게 되면
비현실, 다시 말해서 비활동성, 죽음, 부자유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나일 수 없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둡고 둔탁한 충동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제가 고민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아까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살아있음이 너의 살아감이 되고 너의 살아감이 나의 살아있음이 되는 삶,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게 조각난 세계를 보완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나와 너는 서로의 존재 근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또 타인의 삶은 또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삶에서 누군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 본래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이유를 가진 삶.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삶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바깥, 관계, 변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갈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야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연대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관계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나의 영역을 넘어서 관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람살이가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버릴 수만 있다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 사실 타인과 비교하면 바로 불행한 느낌들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짓기 욕망, 나와 너는 다르다, 틀리다, 뭐 이런 식의 구별짓기 욕망, 이런 것에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박이 되거나 집착이 되게 되면 사실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삶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진정 내가 되는 경험, 그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어느 순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나일 수 있구나. 그런 개별성과 고유성을 체험하게 될 때 삶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물고기가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물살을 거슬러 가고 고통과 아픔, 또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우리를 떠난 분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을 잘 기억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탄생도 죽음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저 자신이 이미 태어났다는 것과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나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는 앱이다. 그렇지만 지울 수도 없는 앱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앱이 실행되는 순간 나도 소멸하고 만다. 그런 것처럼 죽음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궁극적인 부재에 대한 공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기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죽음의 공포가 균형을 잃을 때 자기 보존 본능, 이런 것들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공포가 과도하게 올라오게 되면 보통 그거를 우리가 죽음의 현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해지면 예를 들면 주변에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겪게 되면 이런 공포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의 문화나 세계관은 이런 공포를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서 특히나 어떤 가까운 분의 어떤 죽음 또는 자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죽음의 현저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극심한 공포,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또 이때 자신을 지키는 자존감이나 또 신념 체계 같은 문화 또는 종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드러내주는 상징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영원성, 불멸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최근에 근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종교로부터 이런 어떤 답을 얻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죽음, 장례식장에서 코드화된 어떤 죽음, 형식화된 죽음만 체험하다 보니까 진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어떤 모상, 시뮬라르크, 이미지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그 죽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영혼성을 상실하고 주체를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의료 기술에 의해서 지연된 죽음, 그 다음에 어떤 비참한 죽음, 이런 것들만 목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하시는 죽음, 또 임종 앞에서 가족들이 화해하는 죽음, 그 다음에 아름답게 떠나는 그런 화사한 죽음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삶과 죽음의 해리, 일종의 이제 자살을 제가 철학적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것이 함께 통일성을 이룰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어린 시절에 결핍된 삶, 고통받았던 삶, 그 다음에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분들은 반대급부로 완벽한 이미지의 삶을 꿈꾸게 되고, 현실에서는 그 완벽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을 자꾸 이제 분리시키는, 일종의 해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난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나온 용어 중에 호모 나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표현해야 되고 표현하는 것에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서사가 가능한 삶, 사람들 속에서 그 장소에 스며든 시간의 흔적이라든지 관계, 그리고 존재를 복원시키는 작업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삶을 들어주고 나의 삶을 들려주는 것.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고 삶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충동보다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하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누군가한테 들어줄 준비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면 극단적인 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운 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연구라는 그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팩트가 나옵니다. 자살 사망자들은 평소에 어렸을 때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까지 가기는 어려웠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직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구원은 구원의 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것만 되면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체험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가졌다. 나는 비로소 나를 존재한다고 느낀다. 이런 말 역시 우리가 어떤 영혼성에 대한 것, 순간이지만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이나 그 다음에 뭔가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 내가 나로서 의미 있는 순간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이 본질적인 어떤 본질을 회복하면서 인간이 지금 갈망하는 영혼성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도 다시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긴 기억,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겪게 되면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살아생전의 모습들을 복원시키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의미 있는 애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한다든지 뛰어넘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나쁜 것이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진지하게 묻고 응답해야 하고, 죽음을 기억해야지만 죽음은 영원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잘 다룰 수 있을 때 화사한 죽음을 지향할 수 있고 고된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개인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자살 시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살 시도 경험은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한 자살 예측 요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또 비슷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쌓일 때 같은 방법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신병리와 관련해서는 우울증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증, 약물 남용이나 인격장애 등도 공존될 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기로는 남성 우울증의 경우 훨씬 더 자살 위험성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자기 표현하는데 되게 서투르고 비교적 자신의 약함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숨기고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자살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에 희생됐을 때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V 감염인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자살 생각은 23배, 자살 계획은 44배, 자살 시도는 39배가 높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자살 위험성, 또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 같은 이 자살 스펙트럼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도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성인들이 정신질환과 형사처벌이 동반될 때도 자살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신체 질환과 자살 위험성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매 연령대마다 신체 질환이 굉장히 높은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요인을 보시면 자살 행동의 가족력이라고 있어서 이게 이제 유전적인 차원보다는 부모의 어떤 자살 문제, 자살 행동에 노출됐을 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자살 위험성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경우 이미 자살 유가족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어떤 자살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심각성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해 문제와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아동기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나 학대, 신체적 성적 학대가 성인기에 자살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들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 내에 이런 어떤 불화나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특히 남성 고용 상태와 자살 행동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나타났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만의 특징인데 문화적 차원에서 중년 남성들이 이혼한 경우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한 남성들이 혼자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자살 행동이 쉽게 나타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좀 구분해 보면 1세대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만 2세대의 경우 차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브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보니까 사회적 편견, 차별,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신체적인 질병과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이 일종의 이중고의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자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도해주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 위험성을 식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시도 경험이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자살 예측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극도로 우울해하면서 불안해하다가 지쳐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비하하고 자기 혐오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되면서 그 자기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쉽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일 때 내가 죽으면 어떨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까? 뭐 이런 말들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자주 말할 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매번 저런 얘기하니까 특별히 위험성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계속해서 그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할 때도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되게 초조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차분해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삶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어떤 자살 사고 등이 자살의 암시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충동적인 자살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유명인들의 자살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가족 중에 자살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사망한 가족에 대한 죄의식 표현이 많을 때 이런 죄책감은 결국 자기 혐오, 자기 상실, 또 자기 처벌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자신의 삶의 무가치성을 강조하면서 의기소침해할 때도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편견이나 차별 이런 어떤 상황 속에 계속 놓이게 되면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만간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받기를 강력히 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생물학적 욕구, 음식이나 성, 수면 욕구, 일반 활동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도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흡연 문제가 있을 때도 특히 독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연을 굉장히 줄담배를 피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흡연하는 친구들이 일반 친구들보다 한 4배 정도 위험성이 높은 걸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타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어떤 세계 속에 있을 때도 위험성이 높았고요. 가족 해체나 부모 이혼 등으로 혼란을 겪을 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성이 식별될 때는 낮 시간에는 자치구 보건소나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 시간대나 휴일, 주일에는 1577-0199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위험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자살 사고만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 이런 어떤 저위험 상태에서는 거기에 맞는 상담 전화를 알려주시거나 지역 자원을 안내해 주시고 또 정신과 상담을 좀 권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낮은 치명적인 어떤 자살 도구를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수면제를 모으고 있다거나 아직 그 디데이를 정하진 않았지만 막연한 자살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몇 가지 자살 위험 요인이 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또 그 치료를 좀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기 상담 전화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짐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어떤 자살 예방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해서 이분이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이내에 시도 가능성이 있거나 치명적인 자살 도구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거에 시도 경험이 있다. 현재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병원에서 퇴원했다.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인 경우 오히려 호전 상태에서 또는 병원에서 퇴원한 시기에 되게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확인해 주시고 낮은 지지 체계, 그 다음에 비협조적인 태도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도구를 제거하거나 재입원 문제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호자 고지, 그 다음에 그 혼자 두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역 그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 막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도구들이 다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담이나 어떤 권유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보시고 112나 119로 신고를 하셔서 일단 신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본질 탐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많은 자살 시도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표면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환경적 어려움, 그 다음에 대체 행동의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대인관계 실패 이런 것들이 자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살 시도자를 만나보니까 오히려 이런 표면적인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은폐된 차원의 무의식, 시간성, 공격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에 존재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커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성은 과거의 상처나 고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걸로 나타나서 오히려 미래의 시간을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불화라든지 학대,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 내재된 공격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누적되어 있으면서 표면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실패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되면서
은폐된 차원의 이 누적된 것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살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행동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의식적인 상태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살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은폐된 차원의 어려움과 표면적 차원이 같이 상승작용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임계점을 차고 넘칠 때는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바뀌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살 수단이나 도구들을 이용하고 자살 행동을 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살 시도자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나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이런 어떤 무의식과 시간성, 공격성의 차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살 행동하는 그 상황에서 드러난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일종의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면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나름 호소했지만 아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이렇게 자살 행동을 하게 되면 죽으면 사람들이 나의 고통,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측면에서 자해와 자살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해는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 이런 것들을 받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자살은 살아서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걸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에 나오는 삶의 궤적은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살 행동을 할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자동차 기름을 가득 넣거나 오늘 저녁에 자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번 주말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우거나 티켓을 예매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본인도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조금 더 보면 무의식은 가정 내 불화라든지 폭력, 학대, 그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제대로 돌봄을 주지 않은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생명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서 무의식 안에 자리 잡은 존재가 이렇게 손상되면서 계속해서 소멸을 지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성은 어린 시절에 이제 외상 수준에 있던 상처들을 겪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이 없어지고 미래에도 이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참 묘하게도 인간의 뇌의 회로를 보게 되면 과거를 기억하는 뇌의 회로와 미래를 예측하는 뇌의 회로가 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 미래를 제대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미 겪으면서 그걸 차단하려는 그래서 과거 이상으로 힘든 미래를 앞서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성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한 억압한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친부모에게 이런 이제 분노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초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나 윤리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표현하거나 공격성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against self,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자기 자신을 해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런 어떤 공격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격성은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분출할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 파괴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회 환경 측면에서 좀 보면 그 약간 이 부분은 이제 표면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관계나 상황, 이런 것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 듀르켐이 자살론에서 자살의 유형을 이기적인 자살, 내가 개인적으로 죽고 싶어서 죽는다. 이타적인 자살, 내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그 자살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아노미 자살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혼돈 속에서 자살을 감행하는 걸 아노미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숙명론적 자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듀르켐이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 자살, 그 다음에 숙명론적 자살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놓여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 있을 때 숙명론적 자살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그 다음에 경쟁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할 때 이런 어떤 죽음을 지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는 어린 아이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어른들, 또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런 어떤 숙명론적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히나 이제 중년 남성들이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실패를 했다 하게 되면 사각지대에 너무 쉽게 놓입니다. 사각지대라는 의미는 보이는 각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고 실직이나 기회부재, 안정만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심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때는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 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함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숨거나 사회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는 심리나 성격을 가질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고요. 또 외부 자극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아서 내가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서 뭐 조금만 자극이 와도 충동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렇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없을 때 위험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또 타인의 어떤 그 기준이, 모든 것들이 타인이 자신에게 기준이 될 때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재된 분노의 어떤 게이지가 클 때 충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위험성을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처 행동은 문제 상황에서 사실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대처해도 그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만드는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현실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완벽지향 또는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크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거나 어떤 그 하나의 방법에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을 키우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꼬여가기만 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면적인 차원하고 은폐된 차원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 위험성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살 행동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현재의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표현,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나는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분들을 쭉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돌봄의 실패, 가정 불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경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서라도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혼란들,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타인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리셋하고 싶은, 뭐 이런 어떤 욕구들도 많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으셨고요. 구원에 대한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현실에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과 관심을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삶, 사라져가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죽음을 실행하게 되고 실패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이셨습니다. 자, 해결을 위한 지향점은 우리가 은폐된 차원은 어려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자기 표현이 가능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표면적 차원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 또 자신에게 맞는 기회 제공,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희망이 보여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 사회적 풍조가 되게 중요하고요.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제가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살 자리가 있고 살 자리가 있어야지만 설 자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가능하고 일을 통해서 경제적 또 가정생활도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남성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굉장히 위축되고 심리적으로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액트,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은 폭력 없는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커야 하고 학교에서는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누구나 독립적인 삶이 보장되고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결혼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며 노인이 되어서는 기본 생활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사람은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삶, 평균적인 삶, 보통의 삶을 갈구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령별 자살행동 위험성을 제가 각종 통계 지표와 그 다음에 실제로 전화 상담 내용들을 기반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10대는 가정 문제, 가출, 대인관계 갈등, 학교 부적응,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거나 신뢰할 만한 관계, 친구 등이 없을 때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부터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상처가 있고 부모와 분리 경험이 있거나 가족관계 자체가 적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볼 게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신체 질병이 있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관심, 가족 내 돌봄이 부재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경우는 가족 갈등, 실직, 신체 건강 문제, 이성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지막 끈 같은 친구와의 관계마저 단절될 때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20대의 경우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로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거나 관계에서 실패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라든지 연애, 결혼에 대한 준비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의 경우는 경력 단절 상태에서 구직 실패라든지 경제적 독립 실패, 가족 갈등, 또 신체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호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도 가족 갈등이나 폭력이 이제 빈번하게 시도되면서 되게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체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대의 경우는 이혼이라든지 가족 해체, 경제적 변화, 실직 상태, 신체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나 음주 문제가 겹쳐지면서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체 건강 문제, 특히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혼이나 가족 해체, 경제적 변화, 만성적인 신체 건강 문제, 실직 기간이 지속되면서 특히 실직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 중증 질환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보호 부담이 클 때도 위험성이 높았고요. 40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문제가 겹쳐지면서 알코올 문제하고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 문제하고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40대와 50대가 중요한 게 이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자녀 세대인 청소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의 경우는 60대 이상은 단독 가구, 외로움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 만성적인 신체 질병 이런 것들이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 심각한 질환자가 있을 때도 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아졌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호 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또 자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자신을 짐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외로움 해소, 신체 건강 문제 지원, 또 사회 통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분들을 자꾸 관계를 만들어 드리는 일,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 시도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살 하루 전이나 일주일 사이에 주변에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소는 주로 자신의 집이나 집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문제도 모든 연령대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40대부터 노인층까지 알코올 문제가 자살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0대부터는 사회 부적응, 실직, 경제적 변화, 생활고 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 불화, 학대 등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신뢰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지지체계를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살 예방 접근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예방 접근은 어떻게 보면 대증적인 접근. 예를 들어 지금 충동성이 있느냐, 우울증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살 도구를 갖고 있느냐, 언론에 나타난 자살 어떤 암시 효과에 모방적인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체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 실패, 이런 어떤 위험 요인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인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관계, 공동체로부터의 어떤 고립,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보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보호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측면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살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의 자살 예방 접근이 대중적인 접근에서 근본적인 접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가 맡아서 하는 자살 예방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